며느리가 차려준 국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퇴 후 찾아온 내 나이 탓이라 생각했죠. 이제 내 몸도 낡아가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도 사랑하는 손자도 같은 증상을 보이더군요. 특히 그 국을 먹은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나는 35년을 간호사로 살며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지만 가족의 얼굴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로. 오늘 이야기는 35년 경력의 간호사가 은퇴 이후 직감과 기록으로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처럼 가족을 위해 싸우는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용기가 됩니다. 나는 67세의 박영자. 서울대병원에서 간호부장 자리를 마지막으로 35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작년부턴 아들내외도 도와줄 겸 사랑스러운 손자 얼굴 보러 아들네를 자주 찾습니다. 영미와 민수 그리고 귀여운 손자 민호. 이 평범한 가정이 내 남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 영미가 끓인 소고기 미역국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민호 보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이 국 드시고 힘내세요. 영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가면에 가려진 듯 어색해 보였습니다. 내 시선을 피하는 눈빛, 말끝에 미묘한 떨림. 35년간 환자의 불안을 읽어낸 제 촉이 거슬렸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고돼서 그런지 영 피곤하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아들의 기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곧장 누웠고 손자도 평소의 활발함을 잃은 채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밤 11시 배가 뒤틀리듯 아파왔습니다. 날카로운 복통과 함께 온몸에 묘한 어지럼증까지 몰려왔죠. 단순히 나이 탓이라기엔 통증의 양상이 너무나 급성적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미열이 있는 듯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식탁을 함께한 날마다 증상이 반복됐어. 나뿐만이 아니라 민수와 민호도.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직감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켜고 주황색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병원에서 써온 환자 관찰 기록 차트의 사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월 10일 저녁 메뉴 미역국장 조림. 아들 저녁 후 피로, 얼굴빛 창백. 손자 창백, 비정상적 졸림,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취침. 3월 13일 저녁 메뉴 소고기 무국. 아들 무기력, 식사 도중 두통 호소. 손자 식후 꾸벅거림. 나 급성 복통, 어지럼증. 나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일까? 그럴 리 없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동일한 메뉴를 먹은 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첩 맨 끝줄에 굵은 글씨로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의심국 조리 담당자 며느리.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간호부장의 의무감과 어머니로서의 불안감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큰일 났나 봐요.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영미한테는 걱정할까봐 말 안 했고요.
영미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괜히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까 싶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볼 때도 내가 많이 야윈 것 같고 극심하게 피로해하는 것 같아. 병원에 꼭 가봐라. 그날 민호의 유치원 하원 시간, 유치원 선생님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요즘 부쩍 피곤해해요. 낮잠 시간에도 너무 깊이 자서 깨우기 힘들고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자나요? 손자의 깊은 잠이라는 단어가 제가 간호사로 일했을 당시에 환자들을 생각나게 했고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수면 유도 성분이 투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다. 손자를 집에 데려온 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급히 안방 옆을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살짝 닫으려는 순간 옆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영미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응, 다 끝나가. 걱정하지 마.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한 은밀한 대화. 남편과 아이를 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달라진 그녀의 행동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일부러 부엌 구석으로 숨어드는 모습,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한 눈빛, 그리고 늘어나는 외출. 나는 숨을 죽이고 화장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눈앞에 며느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이를 해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기록을 더 촘촘히 남겼습니다. 메뉴뿐 아니라 표정, 목소리 톤,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3월 15일 저녁 메뉴 된장국. 아들 식후 두통, 피로. 손자 식후 졸음, 창백. 나복통 재발. 관찰 영미, 부엌 구석 통화 곧 자유로워질 거야 발언. 그리고 나는 수첩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사라진다. 기록해야 남는다. 기록이 곧 무기다. 며느리 영미의 은밀한 통화를 들은 날 이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녀가 한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남겨야 한다. 시장에 나가 작은 녹음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 소리가 나지 않는 단순한 장치였죠. 며칠 뒤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 영미가 장을 보러 간 틈을 타서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그 녹음기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몰래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설거지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흐른. 잠시 뒤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포인 형태로 만들어서 눈에 안 띄어. 피곤한 걸로만 알 거야. 자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올 거야.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문제를 넘어 남편과 아이를 해치고 누군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속셈이 담긴 말.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역시나 같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밤이 되자 속이 더부룩하고 날카로운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식사 뒤에 증상이 비슷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곧장 부엌으로 내려가 남은 국을 한 국자 퍼서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겉에는 날짜와 시간, 메뉴, 그리고 조리자, 영미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간호사 동기이자 지금은 약국을 운영 중인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부탁이 있어.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먹고 나면 복통까지 생겨. 성분 좀 봐줄래? 그래, 영자야. 샘플 가져와. 대충이라도 예비 검사는 해볼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증거일 3월 24일 저녁 부엌 녹음국에 넣는다. 우리 둘만의 시간. 증거이 3월 24일 저녁 국 시료 확보. 미경에게 전달. 하지만 갑자기 왜 영미는 그런 것일까? 나는 왜 영미가 이런 짓을 벌이는지 그 동기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아들네를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간호부장 시절보다 더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 방을 정리하던 중 깊숙한 서랍 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생명보험증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친 순간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보험인 아들 민수, 손자 민호, 수익자 며느리 영미. 가입 시점은 손자가 태어난 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는 자기 자신. 왜? 바로 그 순간 며칠 전 부엌에서 흘러나왔던 영미의 속삭임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제 곧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올 거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영미는 이혼이 아닌 남편과 아이의 죽음을 통해 자유로워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다른 남자와의 새로운 삶, 그 시작을 가능케 할 약 10억 원의 막대한 보험금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내가 보낸 국시료 봤어. 간단히 시약 반응 돌려봤는데 수면제 계열 반응이 나왔어. 그리고 정체불명의 합성 성분이 나왔는데 정밀 검사 돌리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이건 절대 정상적인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수화기를 움켜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은 속삭임, 보험증권, 국 속의 수면제 반응과 정체불명의 합성 성분.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증거 3. 3월 28일 아들 방 보험증권 사본 수익자 영미. 증거 4. 3월 28일 국시료 미경 예비검사 결과 수면제 반응, 정체불명의 합성 성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자료를 손에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 보험증권, 그리고 미경이가 도와준 국시료의 예비 검사 결과까지. 형사과 사무실은 바빠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고 벽에는 사건 현장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중년의 듬직한 얼굴에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도 오래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내민 자료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까지 혼자 해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박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위 증거입니다. 직접 국에 뭔가를 넣는 장면. 그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녹음과 서류만으로는 우연이라고 우길 여지가 있거든요. 박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엔 아무 표식도 없었고 겉보기엔 평범한 선물 상자 같았습니다. 그는 내 앞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위장형 장비입니다. 겉으로는 스마트 공기청정기처럼 보이지만 내부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내장돼 있어요. 전원만 꽂으면 바로 작동합니다. 이 장치를 아들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선물처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근처에서 대기 중일 겁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채면 즉시 연락하세요. 그날 오후 나는 상자를 들고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영미야. 오랜만에 선물 좀 준비했어. 스마트 공기청정기야. 상자를 열자 며느리 영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비싼 걸 왜? 나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요즘 공기청정기는 주방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다. 아가도 있고 너희 건강에도 좋을 테니. 나는 부엌 구석에 그것을 놓고 전원을 꽂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잠시 깜빡이더니 곧 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전제품이었지만 이제 부엌 안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는 기록될 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장치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제 다음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두 잡히게 될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증거 준비. 4월 1일 주방 감시 장치 설치 완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눈으로 본 진실을 세상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저녁 준비 시간. 나는 손자 민호와 바닥에 앉아 블록을 맞추며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기차야. 여기다 놓을까? 입가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부엌에 놓인 스마트 공기청정기 쪽으로 자꾸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영미가 국을 끓이고 있는 국솥 앞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코인 모양의 무언가를 슬그머니 꺼내 국솥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녹음기에서 들었던 코인 형태의 약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잘했다 하며 블록을 건네주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엌 구석의 공기청정기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전제품 같았지만 내가 목격한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저녁 다 됐어요 라는 말과 함께 영미는 국을 떠와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국그릇 3개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는 일부러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미야, 요즘 따라 내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 들어 국에서 조금 다른 맛이 나는구나. 뭔가 묘하게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레시피가 바뀐 거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말에 영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늘 넣던 대로 한우 사고를 썼는데요. 아마 어머님이 요즘 피곤하셔서 입맛이 변하신 거겠죠. 나는 역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하긴 내가 35년 넘게 병원 밥만 먹었으니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지. 나는 곧바로 손자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호야, 국은 내일 먹고
오늘은 할머니표 장조림에 멸치볶음 먹자. 너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할머니가 특별히 힘나라고 준비했지. 나는 반찬을 손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어서 아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요새 속이 안 좋다며. 영미가 끓인 국은 좀 뜨거우니 국 대신 냉장고에 두부 부친 것 있잖아. 그거랑 내가 가져온 배추김치랑 먼저 먹으렴. 속을 좀 편안하게 해야지. 영미는 더 이상 내 행동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국에 손대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나는 안도했습니다. 식사 후 나는 몰래 준비해둔 멸균 시료병에 국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장면과 음성 모두 녹화됨. 시료 인계 부탁드립니다. 나는 국 시료를 봉인해 그날 저녁 곧장 박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박 형사를 통해 과학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시료에서 졸피뎀과 합성 화합물 하모닌 HMN-7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하모닌은 신체 피로를 누적시키고 면역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정상적인 식사에서 발견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증거 6, 4월 3일 스마트 장치 영상에서 영미 코인 투입 장면 확보. 증거 7, 4월 3일 국시료에서 졸피뎀 하모닌 검출. 박 형사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범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화 내역을 추적 중인데 수상한 인물이 하나 더 잡혔습니다. 나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영미 혼자만의 짓은 아니었구나. 며칠 뒤 박 형사가 긴급히 전할 말이 있다 하여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형사과 사무실. 박 형사는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책상 위엔 영미의 통화 내역 프린트와 계좌 흐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통화 기록과 금융 내역을 추적한 결과 며느리 영미 씨가 한 남자와 수십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일을 넘기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찍힌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인물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공기청정기에 녹음된 그들의 통화 녹취 일부입니다. 녹음기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상해. 국에서 다른 맛이 난다고 떠보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 그 늙은 여우가 간호사 경력 있다고 눈치챈 건 아니겠지? 마지막까지 조심해. 응, 잘 되면 곧 우리만의 삶이 시작되니깐. 6억이라 생각만 해도 짜릿해. 내 손은 분노로 인해 덜덜 떨렸습니다. 늙은 여우라니. 돈과 욕망, 그 두 가지가 합쳐져 내 아들과 손자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낮게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우린 지금 공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영상, 시료, 녹취, 금전 흐름까지 모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사팀과 함께 압수수색과 소환, 기소 절차로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숨가빴습니다. 경찰은 아들네의 집과 통장, 스마트 장치의 원본 로그를 압수했고 영미와 공범으로 지목된 보험 설계사의 계좌로 흐른 의심스러운 자금 일부를 동결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미와 보험 설계사 김모 씨를 공범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소환 조치와 영장 청구, 예심 절차가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첫 공판.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영미와 김모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미는 초조했고 공범 김모 씨는 냉정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영민은 단독 범행자가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 김모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제출 증거로는 스마트 장치에 녹화된 행위 영상, 국시료에서 검출된 약물 보고서, 피고와 공범의 통화 녹취 및 금융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피고석의 영미에게 향했습니다. 영미는 애써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님, 전 그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건 어머니가 만든 억측일 뿐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불륜은 인정하면서도 내 아들과 손자를 죽이려는 것을 부정하다니. 이때 영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살인 미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단지 미래에 대한 개인적 욕망일 뿐, 실제로 남편과 아이를 해치려는 구체적 실행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통화 내용을 맥락 없이 끊어 과장했고, 보험 역시 합법적으로 가입된 절차일 뿐입니다. 실상은 수년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압박해 온 가족 갈등이 확대된 것입니다. 순간 법정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판사의 묻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자 증인,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년을 간호사로 살며 환자의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았고 미세한 변화까지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국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반복됐고 저는 그것을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 국시료 검사, 부엌 영상,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내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검사도 변호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숙여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공기는 바늘처럼 팽팽했고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꽉 쥔 채 이 순간이 끝내 어디로 향할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의 침묵 아래에 법정은 숨조차 가빠지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곧 판사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영미, 유죄, 혐의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가중 사유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남 김모 씨와 공모,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행한 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미야, 어떻게 내가? 그의 목소리엔 배신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공범 김모 씨 또한 경찰 조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공범으로 구속 수감합니다. 순간 내 온몸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영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만했던 얼굴이 처음으로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피고 김영미와 공범 김모 씨는 즉시 구속한다. 법정 안의 형사들이 영미와 그녀의 내연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나를 옥죄던 공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손자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냈어. 아들 민수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뿐이다. 그날 밤 나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판결 확정 며느리 영미 유죄. 공범 김모 씨 구속. 가족 생존. 기록과 증거로 지켜낸 진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5년 동안의 기록 습관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켜냈구나. 진실은 기록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 우리 아들, 손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며느리 영미와 공범 김모 씨의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난 듯 우리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제 퇴근 후 피곤함 대신 활기를 되찾았고 손자 민호는 예전의 명랑하고 생기 넘치던 얼굴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식사 후 쓰러지듯 잠들거나 배를 움켜쥐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평화가 말해주듯 나는 그동안 나만의 전장이었던 주황색 수첩을 서재 깊은 곳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최근 나는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시니어 건강기록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을 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은퇴한 간호부장이 아닙니다. 나는 가족의 수호자이자 기록의 힘을 믿는 강한 어머니이며 이제 막 시작된 새롭고 안전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기록이 언젠가는 가장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지켜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